공유지의 비극 이론. 공유 목초지에서는 목동들이 저마다 자유롭게 양을 풀어놓기 때문에 과잉 방목으로 망가질 수밖에 없다는 견해. 생물학자 게리 타딘이 1967년 사이언스지에 발표한 이후 수십 년간 경제학의 정설로 통용됐다. 공유지의 비극을 피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직접 천연 자원을 통제하거나 사유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제시되었다. 그런데 공유자원 보존을 위한 통설인 외부 강제력에 기대하는 이론을 전복시키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창조하는 제3의 길을 제시하는 한 권의 책이 있다. 여성 최초의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엘리나 오스트롬 교수의 저서 공유의 비극을 너머를 통해 확인해보자. 일반적으로 사회 문제를 정부가 해결하거나 아니면 시장에서 해결하거나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해 왔었는데 그런 방법 말고 제3의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발적인 협력, 자치를 통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연구를 오래 했고요. 그런 많은 경험적인 사례를 분석을 해서 공통점을 찾아내고 어떤 조건이 성립이 되면 자치적인 협력이 가능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얘기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10분 만에 보는 책입니다. 모든 공유자원에 재산권을 부여할 수 있다면 고갈에 대한 위협 역시 줄어들겠죠. 하지만 공유자원은 지하수, 어장과 같이 현실적으로 재산권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정부가 관리를 파견해서 자원 사용을 통제하게 되는데요. 저자는 이렇게 외부 강제력을 당연시하는 기존 해결책의 허점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공유자원 관리에 있어 국가나 시장이라는 해결책이 위험한 것은 구체적인 성격을 분석하지 않고 단순화시켜서 한 가지 정책이 모든 사례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제3세계 산림 소유권의 국유화 사례를 살펴보자. 국유화된 이후 감시 인력이 상습적으로 뇌물을 받아서 오히려 산림이 파괴되는 일이 네팔과 태국, 니제르, 인도 등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했다. 결과적으로 국유화는 제한 접근의 공유 자원이었던 산림을 자유 접근 자원으로 만들어버렸다.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쓰는 자원을 어떻게 관리해야 고갈을 막을 수 있을까요? 각자 욕심껏 쓰도록 한다면 자원은 남아나질 않겠죠.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로 인해 수자원 부족을 겪거나 숲이 파괴되는 일은 지금도 지구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공유자원 고갈을 막기 위해 저자가 제시한 제3의 방법은 국가의 통제나 개인의 사유화가 아닌 공동체 자치입니다. 그렇다면 이 공동체 자치가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구체적인 상황과 조건부터 알아보는 게 순서 아닐까요? 공동체의 자원이 고갈되는 공유의 비극 상황에서 시장도 정부도 아닌 지역 주민들의 자치적인 노력에 의해 공유자원 관리가 유효하다는 대안을 제시한 저자. 저자는 공동체 자치라는 해결책이 공유자원의 일부 상황을 다룬다고 말한다. 첫 번째는 규모의 문제. 공유자원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 50여 명에서 15,000명에 이르는 소규모의 상황을 탐구했다. 소규모 공유제를 주 대상으로 삼은 것은 그 속에서 자발적인 조직 및 자치 규율 과정을 쉽게 관찰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두 번째로는 사용자들이 공유자원에 경제적으로 크게 의존하는 상황에 초점을 맞췄다. 소득의 상당 부분을 자원에 의존하기 때문에 고갈을 막는 일에 강한 동기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일찍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최대 다수가 공유하는 것에는 최소한의 배려만이 주어질 뿐이다. 모두 공익을 생각하기보다는
자기의 이익을 생각하기 마련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공동체 자치 역시 모든 공유자원 고갈 사례의 만능 치료제가 될 수는 없을 텐데요. 하지만 저자는 공유제의 자치 관리에 대한 이론적 틀과 분석 사례를 검토해서 성공의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공유자원 관리제도의 형성 과정과 정착을 설명하기 위해서 저자가 선택한 사례는 뉴욕 메트로폴리탄 인근의 지하수 분지 관리 제도. 지하수의 경우 물을 퍼올릴수록 사용자에게 이득이 된다. 하지만 수량 보충 없이 지하수를 끌어다 쓰면서 수위는 점차 낮아졌다. 공유자원인 지하수의 지속적인 이용에 위기가 닥치자 자치기구를 조직해서 각자 부담할 감축분을 도출해냈다. 자발적 협력을 통해 공유자원을 지속 가능하게 관리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하나 짚어서 현실 적합성을 추구했다. 공유제는 편익이 감소합니다. 그런데 배제는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장이라든지 무슨 아니면은 호수에 있는 물 이런 걸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관리할 때 일반적으로 배제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전통적인 사회적 딜레마고 사회 문제다. 이렇게 인식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오스트롬 교수가 강조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말하는 정부의 개입 혹은 시장 이것 말고 새로운 사회 문제 해결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게 스스로 자치적인 협력에 의한 사회 문제 해결입니다. 그렇다면 지속 가능한 자치적 공유자원 관리 제도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공유자원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와 체계가 명확해야 하며 참여자들이 직접 규칙 수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지속적인 감시 활동과 위반에 대한 제재가 뒤따라야 하는데 특히 반복해서 위반하거나 그 행위가 무거울수록 제재도 강력해져야 한다. 이 같은 제도를 디자인하는 사용자들의 자율적 권리가 정부 당국에 간섭받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이 책의 저자인 오스트롬 교수는 국가와 시장을 넘어선 제3의 대안인 공동체 중심의 자치제도를 제시하지만 어느 상황에나 적용되는 보편적인 이론은 경계한다고 말했습니다. 저자가 특히나 강조했던 것은 공유제 이용자들이 자발적으로 행동규칙을 정해야 한다는 것. 하지만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만들어진 규칙이 어떻게 집행되느냐의 문제입니다. 스리랑카 남단의 어장 사용자들은 불황민들 스스로 해안가에 대한 접근이나 어망 사용에 대한 순번제를 고안해냈다. 하지만 사용자들은 어망의 숫자를 통제하는 진입규칙을 만들지 못했고 설상가상으로 중앙관리들이 뇌물을 받는 대가로 법 집행에 실패하면서 수입은 크게 줄어들었다. 저자는 이렇듯 종종 외부로부터 강요되는 공공정책이 특정 지역에서 오랜 경험을 통해 축적해온 제도적인 자본을 파기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우리나라 경상남도 창녕 지역의 우포늪. 우포늪은 1997년 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돼 보존되고 있다. 우포늪이 생태계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되고 이듬해 국제람사르협약의 보호습지로 등록되면서 대를 이어 물고기를 잡던 15명에게만 고기잡이 허가권이 주어졌다. 공식적으로 우포늪에서 고기잡이를 할 수는 있지만 생태계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후에는 어망수가 45개로 제한되고 그물코의 크기도 제한해서 치어를 보호하고 있다. 공유제 문제나 이런 사회 문제 같은 경우에 로컬 인포메이션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역의 특수한 정보, 지역의 사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 문제를 겪고 있는 당사자들의 자발적인 참여 이런 것이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자발적인 협력에서는 상당히 쉽게 확보될 수 있는 반면에 정부에 의한 개입 제3자에 의한 개입에 의한 해결에서는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처럼 정부가 늘 효율적으로 사회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게 있거나 정부가 유일한 사회 문제 해결책이 아닌 것이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성공적인 지역 공동체의 자율적 공유재 관리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수많은 세월에 걸쳐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현실에 맞도록 점진적으로 개선돼 하나의 체계적인 제도로 정착돼야 한다. 이를 통해 구성원들 사이에 든 신뢰가 높아가고 성공적인 공유재 관리를 뒷받침하는 사회적 자본이 조성된다. 이 책이 발간된 것은 1990년입니다. 하지만 엘리너 오스트롬의 공동체 자치에 중점을 둔 공유자원 관리 제도는 시간이 흐를수록 각광받고 있는데요. 하나의 제도적 장치가 현실에서 효율성을 얻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지속 가능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공공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당사자들이 자발적인 조직화를 통해 끊임없이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지역에 뿌리를 둔 공동체 자치야말로 가장 유연한 대처를 할 수 있다는 점이 오늘날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